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여야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변인들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들은 문자 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의견 보내주시면 질문에 포함시키겠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최종 진술 다 보셨어요? 저는 이제 녹화본으로 좀 봤습니다. 예, 네, 예. 그때 대구 시민들하고 또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랬어요? 또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한 30분 정도 좀 들어봤었는데요. 아, 예. 정말 그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 당당하게 비상계엄했던 분은 오고 간 데 없고 네. 계속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한 마지막 최종 변론이 정말 이제는 국민을 지치게 하는구나. 아. 그리고 또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데 헌법재판관님들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참고 하면서 들었을 거잖아요. 예, 예. 참 이게 극한 직업이다.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랬어요? 호준석 대변인은요? 국민들이 지금 거의 뭐 절반 가까이로 이렇게 갈려 있잖아요. 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많이 다르게 들을 수 있구나라는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이제 했는데 그렇군요. 예. 저는 이번에 이제 탄핵 심판의 그 쟁점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비상계엄이 정당했는가, 요건에 네. 맞았는가. 두 번째는 이제 군을 투입해서 국회 권능을 방해하려고 했는가.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첫 번째 쟁점, 비상계엄이 정당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도 예. 좀 더 고심이 깊어졌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들으면서. 예, 예. 어떤 면이냐. 첫째 이제 2시간 반짜리 계엄과 2년 반 동안의 정부 마비 예.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상대의 권능을 침해한 것이냐라는 그런 그 문제 제기.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노총 간첩단을 비롯해서 현재 재판받고 있는 간첩단만 사건만 4개인데 2년 가까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이런 반국가 세력에 의한 그 절박한 예, 국가의 예. 위기. 그런데 이제 대공수사권 박탈도 했고 간첩 잡는 특활비는 영원으로 예. 다 삭감해 버렸고 간첩죄 개정은 거부하고 있고 또 이제 핵심 국방 예산을 딱딱 골라서 삭감했다. 이 부분 저도 사실 어제 새롭게 인식한 부분인데 북한이 만약에 이제 핵 공격을 할 징후가 보였을 때 선제 타격하는 게 킬체인인데 네. 킬체인의 가장 중요한 게 정찰 자산인데 예. 그 예산 대폭 삭감해 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서 삭감할 수 있느냐 할 정도의 그런 문제들. 예.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했었던 그런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저는 예, 예. 이것은 이번 그 판결과는 무관하게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고 좀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서재현 상근부 네. 대변인께서는 거짓말을 많이 한 것 같다. 그렇죠. 끝까지 거짓말을 그렇죠. 했다. 네. 어떤 왜 부분에서요? 그러냐면 예. 12월 3일 비상계엄했을 때 반국가 세력을 잡기 위해서 부정선거 그리고 또 이제 국회의원들이 반국가 단체를 해서 경찰과 군을 동원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거짓이 아니라면 12월 3일 날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든지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현장에 있는 반국가 단체를 해야 되는데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12월 3일 전후가 달라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또 법에 지연되고 있으면 예, 예. 좀 그렇지만 헌법재판이라든지 또 지방법원, 중앙지법에 어떤 군과 경찰을 난입을 시켜서 비상계엄에 정당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것을 국회의원을 어떤 그 막고 또 선거중앙위원회에서 서버에 대해서 탈취나 사진을 촬영하는 것 자체는 앞뒤 말이 안 맞다는 말씀인 거죠. 예. 네. 민주노총은 반국가 단체라고 이제 인정을 하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주노총 중에 뭐 4분 정도는 반국가 단체가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 건 맞죠. 그러나 예. 전체는 아니다. 그런 식의 논리면 대한민국도 내란 국가가 이렇게 예. 증명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 아니죠. 논리적으로.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기대했던 메시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기 뭐 통합의 메시지라든지 승복의 메시지. 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네.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한 사과가 있었다는 점은 예. 긍정적으로 들었고요. 명시적으로 이제 현재 판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네. 승복하겠다라는 부분은 명시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들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구에 이제 그 보통 한 80% 국민의힘 특히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찍으신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 대화를 요즘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좀 당당했으면
정말 처음부터 비상계엄이 정말 본인이 당당했으면 끝까지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본인으로 해서 부하 직원들이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모든 것이 리더처럼 잘못했고 잘못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행여 그 부하 직원에게는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을 좀 관대하게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안 하셨다. 네. 당당하기는 당당했다고 저는 봤고요. 그 선처 부분은 그건 아마 형사재판에서 해야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의 평가가 크게 지금 엇갈렸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제 최종 진술에서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면서 개헌 카드를 꺼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늦은 것도 있고요. 사실 늦었다?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똑같았습니다. 탄핵됐을 때 이제 느닷없이 계엄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 그랬어요? 당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헌이라는 것은 본인이 임기가 사실상 처음 시작하거나 또 선거 전에 하면 좋은 것인데 본인이 지금 내란 행위에서 좀 죄송하지만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이 시기에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개헌이라고 하면 정말 이 비유가 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살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감옥에 안 가고 제가 사회에 나왔을 때는 정말 칼 들지 않고 정말 사회를 열심히 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개헌의 진정성도 없고 시기도 너무 늦은 거죠. 진정성도 없고 시기도 늦은 거죠. 예. 그 개헌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이라는 건 사실 제 예상에서는 벗어난 것이긴 했지만 어쨌건 저는 그 부분은 여론에도 일정한 부분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판단은 법리로 하는 거지만 국민들의 여론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4년 중임제 개헌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야당에서도 많이 지금 그 주창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지방선거도 뭐 이렇게 4년씩 임기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대통령 임기 단축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 여론의 반향이 있을 것 같다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의 입장이 있었나요? 그 임기 단축 관련해서 임기 단축은 사실 예전부터 했었어요. 문재인 있었죠. 대통령 때서도 뭐 원포인트 개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었고요. 저희도 뭐 4년 중임제를 포함해서 그 1987년 이후에 한 번 또 개정된 헌법에 대한 개정, 특히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뭐 AI 시대나 세상 계속 반복되는데 헌법은 계속 그 자리에 있다라는 문제의식은 동일한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대통령제와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내각제로 인해서 계엄이 일어난 건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2년 6개월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년 전에라도 개헌에 대해서 막 목소리를 내주시고 추진하셨으면 완전 다르게 역사가 평가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렇군요. 탄핵 그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부분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제 보세요. 차후에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3월에 이후에 이제 곧 이제 진행될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개헌을 포함해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 프로세스도 분명히 이제 목소리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이제 그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거부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논의를 내란 극복이 먼저다. 내란이 어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란 극복이 먼저라고 하면서 개헌 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가 안 한다고 하면 못 하는 거죠. 안 한다고 한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선 후보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그런데 헌재가 내일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하잖아요. 자, 그러면 헌재가 임명 보류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내릴 경우에는 이제 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 조금 이제 최상목 대행께서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민주당 중에 2명 중에 한 분만 선택했는데 그러니까 정계선 의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그 선택 기준을 모르겠어요. 뭐 나이 순인지 아니면 그 표도 비슷비슷하게 다 통과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짜 엄마처럼 이게 선택을 안 하려면 다 안 하셔야지 왜 2분 중에 한 분만 한 그 기준 개인적으로 마은혁
이분 또 보면 그 헌법으로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부정당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배척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임명되리라 봅니다. 저는 사실은.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그 민주당의 국회 독재의 상징 같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도 이제 그 최후 변론하는 걸 들으면서 민주당이 대통령한테는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요구하는데 예. 본인들은 승복과 통합에 대한 그 생각이 1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는 어제 그 국회 측의 그 변론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 그 피청구인을 보면서 이승만 박정희를 떠올렸다. 예. 뭐 이런 말들. 그다음에 부정선거의 론에 철퇴를 가해야 된다. 예. 부정선거 실제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 그러면 저 같으면 이것은 이 문제 다투는 형사재판이 아니에요. 예. 국회입니다. 국회. 기소한 측이. 국회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도 일단 경청하고 그런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 철퇴를 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계몽령 뭐 이런 부분은 계몽령은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2030 청년들이 먼저 그 말을 쓰면서 이게 언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몽령에 대해서는 도적대의 요설이다. 요사스러운 말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2030 청년들을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 예. 뭐 아편쟁이다. 이런 인식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독선적인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게 마은혁 후보자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정말 이게 헌재가 그냥 절차적인 정당성만 따져서 임명해라 예. 라고 판결을 내린다면은 저는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에 따라서 4월 18일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권한대행이 그때 직무하고 있다면 4월 18일에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지 않습니까? 예. 문경배, 이미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하고 있는 거니까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측의 어제 최종 진술과 관련해서 정청래 위원장이 했잖아요. 예. 근데 정청래 위원장 그 내용 중에 이제 왜 거기에는 승복의 메시지라든지 통합의 메시지가 없었느냐라고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부정 선거를 철퇴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승만 박정희의 어떤 독재에 대한 모습을 생각하고 국민들도 경악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부실 선거는 이제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만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계몽령이란 단어도 사실 윤석열 피청구인 측에서 했었죠. 사실은 포교령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또 변호사에서도 본인이 이 계엄을 통해서 나도 계몽이 변호사가 계몽됐다라고 했었습니다.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거짓의 거짓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한 단어로 다시는 이런 행위가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된다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도 법조인이 아니어서 뭐 잘 모르겠죠. 최종 변론길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제 또 법률에서 하는 건데 뭐 참여해도 안 해도 결과는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마은혁 그 후보자가 만약에 참여하게 되려면 변론 재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긴 어렵다는 게 대부분의 이제 법조인들의 해석이고요. 저는 이번에 참여시키겠다는 의도보다는 앞으로도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들을 국가 운명을 막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건 마은혁 후보자 같이 정말 믿을 만한 내 편을 꼭 넣어야 되겠다. 그런 인식의 발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체제 부정을 했던 인민노련 출신이라는 것까지 밝혀진 분이 체제 수호의 최종 보루인 헌법재판관이 되는 게 맞느냐. 많은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런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헌법재판관 후보가 아니고 판사라든지 뭐 검사 이런 식의 어떤 임용 때 걸렸어야 되는데 그거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도 판사 경험을 계속 하시고 뭐 변호사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리를 성립시키려면 그 전에 본인들이 나서서 이것은 이제 반국가 단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뭐 변호사 자격이라든지 판사 자격을 이제 아웃시키면 되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헌법재판관 후보로 하게 되니까 이런 과거 이력을 부풀려서 하는 거는 좀 잘못된 주장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판사 헌법재판관의 무게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도 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생각이 크게 달라졌다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주장한 게 아니고 이제 퇴장해 버렸죠. 몇 분만
이제 투표에 참여하셨죠, 사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국회 내란 특위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 이야기 좀 해볼게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권의 불법 비난에 대해선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고요.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 거짓 답변 논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다라고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당시 공수처 차장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스스로 고백한 거죠. 그런데 이번 그 일련의 과정에서 뭐 적나라하게 확인됐죠. 근데 아마추어인 것까지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예. 이제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요? 국가의 사법기관이 예. 도덕적이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그 법 집행을 하죠? 예. 그런데 지금 벌써 그 55 경비단 공문 때도 거짓말을 했었던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 질의를 했는데 예. 영장 청구한 적이 있었느냐 서울중앙지법에 네. 없다라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실마리가 이제 다 풀린 거죠. 예. 왜 영장 맛집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을까? 굳이 거기다가. 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네, 그리고 예. 우리 법 연구에 커넥션 카르텔이 있다는 사실까지 정황이 다 드러났으니까 국민들이 심증을 갖고 계셨는데 물증까지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그냥 아니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문은 누가 파견받은 직원이 했다. 파견 받은 직원이 그 질문을 잘못 받아들였다. 네, 체포영장인 줄 알았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네. 답을 그 영장은 체포영장일 거야라고 그러니까 생각했다. 이제 호준섭 대변인 말씀처럼 예. 프로는 아니고 아마추어 같다고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 예. 저도 예. 기관이란 아니더라도 조직에 있으면 그런 상위 기관에 왔을 때는 당연히 상부에 보고를 하고 어떤 식의 답변을 준비해서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까요? 예, 예. 당연히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렇게 하죠. 다 보통이 아니고 그게 기본 예. 절차입니다. 그리고 기획관이 공석이라면 그 대리하시는 분에게 특히 파견 온 직원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을 해야죠. 그런데 그 확인 없이 체포영장 하고 통신영장과 헷갈려서 그런 적 없다라고 해버리면 예. 그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잘못된 프로세스가 네. 어떤 그 내란 행위를 또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한 것과는 또 이제 특히 나서서 어떤 민주당과 어떤 카르텔적인 예. 그런 음모론적으로는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오동훈 공수처장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잘못한 게 있다라고 시인했었고 예. 다만 동부지법에서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이제 유치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동부지법에 어떤 구속영장 신청했다 기각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는 영장 신청한 거는 정상적이다. 네. 그리고 중앙지법에서 영장 신청해서 기각된 것들을 모든 수사 기록에 다 담아놨기 때문에 숨길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공수처라는 게 만들어진 게 아주 고위직들 하라고 공수처법 2조의 수사 대상이 쭉 열거돼 있어요. 예. 그 정도의 그 중대 사건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에도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딱 기재가 돼 있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공수처가 5년 동안 출범 이래 영장 청구한 것에 단 2% 7건만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곳에 청구됐었어요. 예. 거기 이제 수원지법입니다. 어떤 특수한 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가 대통령 사건, 공수처의 최대 사건을 갑자기 서부지법에 하니까 네. 그걸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동부지법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에 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또 기각됐죠. 기각됐었죠? 그래서 또 예. 오동훈 공수처장 또 언급했었죠. 어제 그 언급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의 통화 육성 파일이 처음으로 공개됐잖아요. 네. 예. 녹음 파일에는 김 여사가 지난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개입한 것 같은 그런 정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도 한번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예. 좀 충격이죠. 사실 배우자가 그렇게 사실 선거에 별 관심이 없는데 이분은 그 이제 공관위원장도 그렇고 또 이제
두 분의 국회의원들이 예, 예. 방해를 하고 이쪽까지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아. 이제 우리 당선인께서 그렇게 다 이제 조치했기 때문에 예. 뭐 그 결과는 다 했었는데 결과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특검의 필요성을 아. 한층 더 높인 부분은 네. 검찰 수사에서도 여러 가지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성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네. 또 조사 없이 중간 결과 발표하고 또 중앙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지연 끌기다. 그래서 특검으로 해서 예.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또 신속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손준석 대변인도 그 녹음 파일 네. 들었죠? 근데 그 사실 이제 재보선 그 이제 그 대선 직후였던 네, 그때 네. 실제로 김영선 그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었고 그 부분은 개연성이 있다고 많이 이제 생각해 왔었던 부분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있었던 작년 총선에는 김건희 여사께서 어떤 개입도 사실 하지 못했고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었던 것도 우리가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해왔고 예. 중앙지검으로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을 수사해달라고 또 이미 이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지난번 총선 또 모든 그 선거 과정에서의 상대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그러니까 무제한 전방위로 상대당을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특검 법안이거든요. 예, 이것은 예.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이는 조기 대선 치러질 것에 대비해서 상대당을 초토화시키기 위한 그런 법안인데 네. 이거 나왔으니까 이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지 못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출간을 앞둔 저서에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라고 썼네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랄 일도 아니긴 한데요. 예. 사실은 그 한동훈 이제 전 대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키운 이제 제2인자잖아요. 예, 예. 황태자. 그러면 본인이 그걸 진짜 개헌까지 분명히 그 징후를 알았을 겁니다. 네. 20년 동안 부하 직원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저는 방치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가장 위험한 인물이 왜 이재명 대표일까? 예. 그냥 본인이 봤을 때 대선 후보로 강력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시기에는 제2의 황태자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사죄하고 사실 이 책임은 같이 져야 된다 해서 저는 대선보다는 사죄 의미에서 좀 봉사도 하고 그 이후에 정치적 행보를 했었으면 정말 훌륭하게 정치적으로 성장했을 텐데 이 책 책 내용부터 보면 참 성장하기는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진짜. 네. 무슨 봉사를 추천하십니까? 근데 사실 정치적 또 경험도 알겠습니다. 필요하죠. 그리고 사실 국민들 한번 봉사라는 게 본인이 재능이 있어야 보면 본인도 영어도 잘하신다고 하고 하면 그런 것도 해야 되죠. 근데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봉사활동을 뭐 본인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대선에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욕이고 욕심인 거죠. 사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님 봉사활동하는 거는 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좀 추천합니다. 저도 추천하고요. 예. 그 한동훈 대표의 이런 얘기는 네. 이게 정치적 상상력이 아니죠. 이미 현실화가 상당 부분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그것도 1심에서 유죄 선고까지 받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법안을 실제로 냈습니다. 1심 선고 받은 뒤에 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법을 고쳐서라도 이재명 대표 무죄 만들겠다라는 것을 이미 현실적인 현실화 시킨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하는 검사들 탄핵하고 그다음에 판사들 국회로 불러서 겁박하고 그리고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당원 당규를 바꿔서 원래 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맡지 못하게 돼 있는데 헌법 법률을 바꿔가지고 그냥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다음에 대선 후보가 돼도 지방선거 공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당원 당규 다 바꿨고요. 이게 만약에 국가를 경영하게 된다면요. 어떻게 할지를 이미 다 우리가 예고편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카톡도 검열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통제 기구도 만들 것이고요. 민주파출소 만들어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 다 거기 이제 수감되고 그런 일들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거를 다 이미 그것을 보고서 얘기하는 것이지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고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